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한 해 정말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저평가받고 있는 그 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대북 이슈인 거고요. 또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분야의 대가시죠. 대가는 아니고요. 네. 대가 고성균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예비역 소장으로서 고성균의 장군 멍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군대를 예. 해군 병장제대 했거든요. 아, 예. 저 5대 배. 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아. 네, 안동함이라는 안동함. PCC를 탔었습니다. 아, 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천안함 사태. 네. 그 천안함하고 같은 기종의 그렇죠. 예, 배죠. 예. 그 배를 2000년에 tas었습니다. 2000년도에? 2000년에. 아, 예. 그렇습니다. 갑판병. 출신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폭래수였습니다. 폭래수. 폭래수가 이제 한미에서 잠수함 이렇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스통만한 거 들고 이렇게 하는 폭래수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이야기하는 지뢰죠, 지뢰 일종의. 그렇죠. 예. 제가 그때 우리 함장이 대령이었거든요. 예. 중령 혹은 대령. 중령이었어요. 통상 중령이죠. 네, 중령이었는데 이렇게 장군님을 나 무슨 말씀 하시려고. 마주하고 있어서 5대 장성에 제가 들어가는 진짜 그 이거 병장님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방송해야 되는 무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 군생활 오래 하신 그런 장군답게 목소리도 정말 우량하시고요. 예. 장군하면 전 떠오르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죠. 두 번째 제가 알고 아이고. 지내는 장군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특히 이 한국의 국방력,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네. 먼저 말씀을 하나하나 여쭤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현재 우리나라 군사력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객관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네. 그 중요한 단어인데. 네. 객관적이라 그러면은 뭔가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GFP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나온 그 글로벌 글로벌 군사력 순위 나라들 네. 이제 그걸 쓰는데 사실 그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FIFA 랭킹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대표끼리 그 쌓은 전적을 갖고 가중치를 줘갖고 네. 뭐 브라질, 일본부터 해서 쫙 매기면은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브라질이 1위고 프랑스가 2위면 우리가 지금 뭐 20매디 30위 오케이 예.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데 전투력 순위라는 거는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순위가 내려간 나라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런 자료 나와 있는 것이 그 GFP 순위라든지 몇 가지 뭐 연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이제 그 GFP 그 순위니까 네. 그걸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작년 6위에서 올해 이제 5위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5위라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이제 네. 저는 보는 것이죠. 네. 예. 그 GFP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뭐 군사력 어떤 병력수라든지 장비수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넣는데 이게 다 이제 질보다는 양으로 이제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구수.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객관적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 양적인 것만 들어가고 질적인 게 안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핵이잖아요. 예. 그런 게 사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위 뭐 이 6위가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군의 전투력은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뭐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뭐 워낙 앞서 있는 천조국이라 그러는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량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전투력이 막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징집 제도를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가는 우리 장정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거지만은. 그렇죠. 군 전투력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막강한
그 요인이 없는 거죠. 네. 대부분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네. 군에서 가리키는 학습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네. 이해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예.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좋은데 또 그 현역들이 전역을 해서 예비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 하면 우리 저 LA 폭동 났을 때 그 LA에 거주하는 우리 예비군들이 중심이 돼갖고 예. 자체 사주방어체계 딱 만들어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그 대표분이 그 미국 어느 그 저 지방 그 매스컴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포라든지 탱크 같은 것도 있었으면은 그것까지 다 운영할 능력이 됐었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 예비군의 수준이 엄청 높은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투력이 객관적이 아닐지 몰라도 네. 높은 거는 분명하다. 네. 단지 이제 우리가 그 GAPP 순위에서 5위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많은데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진짜 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들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센 거는 맞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는 당장 북한이라는 적을 예. 머리 위에 이고 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기라든지 훈련이라는 신경을 엄청 쓰잖아요. 네. 대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잘 아시다시피 나토가 이제 그 나토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네. 각 나라가 국방에 투자하는 돈이 적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갖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순위가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이 영국이나 프랑스 제외하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병력도 북한보다 적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 50여만 명이라 그러면은 이 현역이 적지 않은 거고 네. 예비군도 뭐 300만이다 400만이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양적으로도 네. 결코 뒤지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의 수, 수병 출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함정의 수도 세계 뭐 한 5위, 6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항공기라든지 탱크 같은 것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어떤 그 군사력이 갖는 순위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객관적으로 딱 매디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거는 좀 애매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제외하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만족감, 뽕이 차오르죠. 위안, 예. 감사함, 뭐 이런 마음이 일단 듭니다. 뭐 방위 산업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수출국으로서 지위를 또 격상시켜 나가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니만큼 군사력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에 공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세계적으로 몇 위냐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네.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군사력 차이 네.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GFP 순위라면 우리가 5위, 네. 북한이 뭐 36인가 뭐 이렇게 38인가 돼 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야 우리가 무려 뭐 30이나 앞서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은 누가 이기든 간에 한 끝발 차이인 것이죠. 그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네.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 핵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순간에 네. 이건 참 비교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군요. 북한이 핵을 뭐 40여 발밖에 안 갖고 있다 할지언정 예.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없는 우리보다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 핵이라는 건 함부로 쏠 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네. 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질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예. 우리가 훨씬 앞선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차 같은 경우에 우리 탱크라고 그러는 전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한 2,200여 대를 갖고 있고 북한이 4,300여 대를 지금 갖고 있다고 이렇게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2배나 많잖아요. 예. 그래 들어가서 뚜껑을 열고 보면은 북한 전차는 아주 오래 전에 나온 것들이니까 성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수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전차 같은 경우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전력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전쟁 나면은 바로 뭐 장사정포, 방사포를 갖다가 1시간 만에 수도권에다가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이걸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포병들이 쓰는 포가 한 5,600여 문이 되고, 예. 북한이 이제 8,000여 문이 이제 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액면에서 밀리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포라는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 오래전에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형편없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이제 수출의 효자인 K9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찾잖아요. 그 찾는 그렇죠. 것은 잘 맞고 예. 쓰기도 편하고 이제 예. 이런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K9 같은 경우에는 3분 동안에 네. 포탄을 쏜다 그러면은 한 8발 정도를 쏠 수 있단 말이죠. 8발. 네.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북한의 곡산포라고 이제 뭐 소위 자주포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3분에 무슨 8발이 아니고 네. 한 5분 정도에 한 발, 두 발 나갈 정도라 이거죠. 네.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많다고 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K9은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해서 완전 자동으로 이제 포탄이 장전되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반자동 장전이 돼갖고 표적이 나타나면은 다 저절로 계산이 돼갖고 옛날에는 다 사람 손으로 계산해서 뭐 장약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갖고 자동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네. 이 포신이라 그러죠. 이게 포고 있는 이게 이제 다 알아서 방향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북한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방향도 탁 돌리고 고도도 이걸로 해야 되고 예. 어느 세월에 맞추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는 다연장이라 그러고 북한은 이제 방사포라 그러는 게 있어요. 이제 로켓포 잔뜩 실어가고 한꺼번에 막 날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가 북한이 월등히 이제 수량도 많은 데다가 과거에 북한이 갖고 있던 방사포는 122mm가 이제 재래식이라 그래서 엉성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초대형 방사포 이래갖고 사거리도 멀고 성능이 좋은 이런 것을 계속 개발했다 그래갖고 계속 시험 사격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뭐 우리나 미국이 이제 뭐 핵공격 가정해갖고 그거 방어하는 뭐 훈련을 했다고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고 이러는 것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새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동하는 방법도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게 미사일인지 포탄인지 구분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될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뭐 우리 자동차 100km/h로 달리는데 뭐 북한 자동차 뭐 3, 40으로 달리면 10대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그렇죠. 마치 예.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예, 예.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핵을 제외해놓고 보면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이 무서운 존재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핵을 감안하면 또 다른 얘기가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어 체제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네요. 예. 맞아, 이걸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예, 바로 공군 얘기, 해군 얘기를 제가 안 그냥 했는데. 넘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예. 넘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 드렸고요. 예. 밑에 얘기들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거 다 가보시죠. 훑어보고. 예. 예. 우리가 이제 북한 핵을 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그러면은 뭐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영원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핵을 개발하자고 하는 분들도 많고, 뭐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핵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예. 그럼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부존 자원도 없어갖고 네. 그럼 제재를 받아갖고 우리가 과연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참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은 핵을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걸 아니까 야, 일본, 대만, 한국 너희들은 핵 개발하지 말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핵우산을 씌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핵우산이라는 것이 결국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동맹 국가가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은 미국 내가 대신 핵 보복을 해줄 거야. 네네. 이게 이제 핵우산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핵우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럼 군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예. 말로만 그렇게 가능이 안 우산 됩니다. 씌우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끔 듣는 확장 억제라는 게 있어요. 확장 억제. 예. 즉, 핵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이제 억제하겠다 이런 뜻인데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야, 내가 네 핵 우산 씌워줄게.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있잖아. 그런 걸 갖고 수시로 너희들을 잘 엄호하고 이렇게 보호해서 북한이 함부로 핵 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내가 억제를 해준다. 네. 예. 그러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전략 자산은 도대체 뭐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SSBN이라 그러는 전략 핵 잠수함, 예. 그다음 항공모함, 예. 그다음에 미국의 각종 그 전략 폭격기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배치된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의 예를 들어서 핵 개발을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뭐 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보면은 저 괌이나 어디에 있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쫙 와서 한반도에 한번 왔다 간다. 네. 또 항공모함이 예, 뭐 동해 쪽으로 왔다 이러면은 갑자기 김정은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확장 억제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 자산을 갖고 이제 우리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더 분명하고 자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작년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맺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이 핵우산 아래에서 확장 억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억제가 안 되고 핵을 날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삼축책이라는 것이죠.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응징 보복한다는 것이죠. 네.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려면은 갑자기 팡 쏘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현재는 예, 위성 이런 걸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왜 어디 있다고 대략 아니까 네. 보고 있다가 움직임이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갖고 예. 그게 진짜 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예.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한 방 예. 맞아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선제 타격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타격.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들이 많죠. 예. 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예. 이게 명확한지 안 한지. 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전쟁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우리가 뭐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네. 쏘기 직전에 이걸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발사 이전에. 예. 그게 이제 킬체인인데. 네. 그렇게 우리가 킬체인을 했지만은 100%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딘가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핵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러면은 예. 이게 우리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서 요것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날아오면은 요것을 우리가 탐지를 해갖고 야, 요 미사일이 가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가야 되겠다 해서 날려갖고 공중에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요격해서 파괴시켜 버리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데에다가 이제 상황도 전파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예,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인 거죠.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그 다 요격을 했던 또 요격을 못해서 일부가 우리 영토에 떨어졌던 간에 우리가 당했으면 우리도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인데 북한이 핵이나 혹은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 같이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한테 날렸을 때 예. 야,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어. 해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네. 그런 국가, 또 김정은이가 도망갈 만한 곳,
기타 북한의 전쟁 지도부가 있을 만한 곳을 사전에 다 식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현무5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톤 정도의 중량을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급의 이제 그 미사일이거든요. 네. 이런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날려갖고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삼축 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럼 다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100% 작동이 되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사령관 럭키메러 장군이 얼마 전에 훈련하면서 야, 그 삼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문제점이 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미연합 훈련하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킬체인.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때려 부시는 건데, 야, 이게 안 되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면 이 이전에 그 뭐가 있을까 한 것이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나름대로 쿠데타나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해 갖고 과연 어디 놔뒀을까? 네. 다 자기가 통제 가능한 곳에 놔뒀을 거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한테 다른 놈한테 맡기면은 쿠데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핵을 쏘겠다고 생각하면 김정은이가 누군가의 지시를 해서 그게 전파가 될 거 아니야. 네. 그 단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것이 지시가 잘못 내려가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 네트워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연합사령관의 생각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보완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일부 일본 그러면은 경계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뭐 일본도 경계를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북한의 핵 미사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지만은 일본도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보다가 더 북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그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일 간의 어떤 그런 협조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뭐 분들은 이제 한일 동맹 맺으면 안 된다. 그래요. 동맹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법적 효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협조를 하여튼 잘 해야지만은 북한 핵 미사일을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견 정말 감사하고요. 그나마 좀 위안이 좀 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로서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역시 한국의 투자자금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불안전 자산인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불안전 자산.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오늘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오늘 좋은 단어를 하나 저도 배웠어요. 주식이라는 게 공격적 자산 혹은 위험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심하니까. 근데 저축은 급등락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데 특히 외국인이 봤을 때 불안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네 생각하니까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기가 어려워요. 특히 상대적으로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하고 그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여쭙다면 저는 그냥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 질문지에는 없는 건데요. 핵이 만약에 발사돼서 어느 나라에 떨어졌다, 어떤 영토에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